여의도 카페에선 무슨 일이 아니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 언제요? 저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예. 우리 YG 경제연구소 차진아 오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잠깐 못 볼 거를 보셨어요. 못 볼 거를 좀 봐가지고 일단 뭐 불쑥쑥 들어왔는데 네. 과장님 말씀하신 거 두 가지를 좀 보충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것들 뭐 과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네. 투자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 워렌 버핏이 보험사를 인수했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네. 그가 왜 보험사를 인수했냐라고 보면 보험사는 꽃놀이패예요. 원래 워렌 버핏의 근간이 됐었던 회사가 보험회사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초반에 가장 큰 실수를 했다라고 워렌 버핏이 그 주주 서한에 쓴 게 방적회사를 인수했다라는 거. 당시에 방적회사가 최고의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워렌 버핏이 이제 막 했을 때 보면 60년, 50년대, 60년대 보면 의류회사가 최고의 회사였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당시에 최고의 회사였던 방적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방적회사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사양산업이 됐던 거죠. 사양산업이 돼서 워렌 버핏이 실수를 했고 그 돈 만회를 했었던 게 보험회사에서 돈이 그러니까 보험회사 인수를 해서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보험료를 내잖아요. 네. 보험료를 낸다라는 것은 계속 현금이 유입되고 캐시카우가 유입되고 그 중에서 이제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매달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워렌 버핏이 사업을 인수를 계속 해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무슨 우리가 뭐 그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을 통해서 자산을 불려갔지 처음에 우리가 이제 80년대 봤을 때 삼성에서 1등 기업은 없었어요. 1등 기업은 대우나 현대가 갖고 있었지. 오, 진짜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때 당시에 4만 5만 할 때 1등 기업이 아니었어요. 한 10년밖에 안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치고 올라온 근거가 그 자금줄이었던 게 삼성화재, 삼성생명이었어. 결국 IMF 때 기아에서 그 기아를 망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건 뭐 비하인드 스토리긴 합니다만 삼성이 자동차 진출했었잖아요. 삼성차 IMF 때 네. 삼성차 진출했는데 그때 삼성차가 어느 정도 한계 오는 상태에서 IMF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삼성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고 해서 기아가 그때 조금 부진부진하니까 기아를 인수하려고 물밑접촉을 했다가 기아가 이제 그때 당시 기아는 이제 다른 기업이었죠. 현대그룹이 아니라 다른 기업이었는데 얘네가 좀 하니까. 삼성화재인가 그러니까 이제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지금 우리가 삼성법 때문에 얘네가 은행을 나가려다 은행을 못 나오고 있는데 기업 대출을 많이 해줘요. 제일 먼저 기아에 대출 회수한 게 삼성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쫙 다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해갖고 기아가 결국 부도에 나서 그걸 삼성이 먹냐 현대가 먹냐 했다가 결국 현대가 먹었다고 보죠. 그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단순하게 워렌 버핏이 보험주를 샀다 해서 우리나라 보험주를 연결하는 건 좀 방향이 다르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저희 뭐 알리바바에 있었고 알리바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자사주를 지금 매입하는 시점이 저는 우리가 이제 자사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알리바바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알리바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알리바바의 어떤 그 저평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라는 개념인데 저는 그 점을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리바바가 헛돈을 쓰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식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 기업의 주가를 부양하고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됐다라고 회사 내부에서 결정을 해서 자사주를 매수했다라는 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이슈들이 있죠. 뭐 플랫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의 급감이라든지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가 빠졌으면 자사주 매입이 땡큐죠. 하지만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은 얘네가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은 기업이 보유하고 현금을 쓰는 거거든요. 현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돼요. 근데 이걸로 자사주를 해서 주가를 받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기업의 본질적인 역할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라는 게 영업이익을 증가시켜서 주가를 끌어올려야지 우리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은 주주들의 돈이거든요. 주주들의 돈을 이용해서 주가를 부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과서적으로 주식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사주 매입은 긍정적이다. 이거는 뭐 시험 볼 때 맞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들어봤을 때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투자 판단으로 삼아야 되느냐 아니냐? 아니에요. 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어떤 애널리스트 분의 이제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무상증자를 하는데 주가가 왜 오르냐 이거야. 자기가 봤을 때는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는 무상증자는 아무런 영향이 없거든요. 근데 증자 이슈는 케바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주가가 판단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어요. 과정들이 있는데 교과서로 접근하면
무상증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케바케로 그걸 따라가는 것도 옳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그 경험도 있어야 되고 네. 시장을 보는 철학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차 직진남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래서 재무제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출연을 안 시켜줘요. 아우 이해하셔야겠다. 이렇게 이제 약간 마치 PPL처럼 들어오시는데 그럼 몇 번이나 가능하세요? 아 예. 전격 딜을 한번 해볼까요? 아 그건 나중에 끝나고. 방송 되게 잘 된단 말이야. 요거 하고 또 연결되니까. 요거 나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딱 여기서 지금 방송하지 말고 PD님하고 한번 좀 붙어볼까? 한번 볼까? 우리 1박 말 안 하고? 2일 할 때도 보면 네. 그 PD랑 딜하잖아. 내가 강호동 역할하고 딜을 할 테니까. 네. PD님 왜 숨으세요? 아 참네. 자 방송합시다. 예. 방송 합시다. 예. PD님 나중에 좀 봅시다. 네, 예. 봅시다. 우리끼리만 연합이야. 우리 이가진 과장님은 소속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속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에 다니시기 때문에. 아, 진짜요? 아니에요. 과장님도 연말에 1승이? 좀 받으셨죠? 아니에요. 저희는 못 받았어요, 별로. 별로래. 아야. 한턱 쏘십니까? 아, 예? 나는 그 언론에 났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2000% 받은 기업 회사가 알아. 예, H증권사. H증권사가 2000% 받았어요. 이직은 어려우세요? 갑자기 동공지직. 자, 빨리 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정신 차리고. 네. 와, 요즘에 시장을 보면요. 네. 지수단에서는 안정을 찾아가는데 종목들이 안 오르는 이유, 내가 가진 종목들이 안 오르는 이유를 보면은 현대차요? 현대차 안 오르잖아요. 현대차 맞아. 중고차 최근에 그나마 이슈가 올랐- 있는데 어제 잠깐 올랐고 잠깐 올랐죠. 그래도 현대차 주가 보면 다운 계속 하고 있어요. 이유가 수급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현대차 얘기를 좀 하면 네. 어차피 뭐 우리가 준비된 대본보다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네, 그렇죠. 현대차하고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카카오에 대해서 개인 투자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현대차 같은 경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이게 참 현대차가 왜 못 오를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접근을 하면 네. 그 이유를 찾게 되죠. 근데 현대차가 올라갈 만한 이유를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어요. 근데 왜 못 오르냐라고 봤을 때 저는 몇 가지 상황들을 보면 첫 번째 그러니까 그저께인가 현대차가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해외 사업부에 흑자 전환됐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어요. 저 그 해외 사업부가 뭐였는지도 제가 뉴스로 다 하나하나씩 찝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네. 저는 이제 그 해외 사업부가 2021년에 반도체 부족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예요. 그럼요. 긍정적인 뉴스인데 그게 이제 메커니즘을 이것도 재무제표를 공부해야 되는 게 왜 제가 그럼 여러분들 재무제표 모르고 주식 투자하면 당하는 거예요. 100% 당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인데 네. 흑자 전환됐다라는 게 흑자 전환되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흑자 전환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현대차가 해외 사업에 진출했던 게 201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장을 지으면 뭐가 들어가요? 고정비. 고정비가 들어가죠. 고정비는 어떻게 처리하죠? 감가상각. 감가상각 비용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공장을 짓고 나서 흑자가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고정비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고정비가 어느 정도 감소하다 보니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흑자 전환됐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흑자가 호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고정비를 떨어냈다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그 뉴스에서 딱 봤던 게 놀라는 게 네. 그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거기 기사가. 2017년에 사드 사태가 났을 때 그때부터 현대차 점유율이 떨어졌고 지금 현대차는 적자를 1조, 현대차 같은 1조 한 5천억,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한 7천억 적자가 이번에 났다. 중국 공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사드가 어딘지 저도 모르겠어요.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아무튼 근데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일본인들은 흔히 그냥 툭툭 뱉어도 우리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절대 내줄 수 없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중국도 그런 사드 개념인데 지금 또 당선인께서 사드를 또 추가 배치하시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제가 호불호가 아니라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결국 새로운 당선인께서 보는 정치적인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기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대중국 관련주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럼요. 분명히 대중국 관련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모토는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는 중국과 하자라는 게 모토였어요. 이게 사자성어로 있었는데 여러분 포털 사이트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모든 걸 다 미국과 하자. 중국과는 안 하겠다라는 개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대차에 있어서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근데 두 번째는 근데 그 전부터 빠졌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그 전부터 빠졌지 않느냐? 팬도가 거의 1년째. 1년째 하고 있는 여러분들 제 얘기를 제가 여기서 다 설명 못 하니까 네. 좀 주요 것만 했다가 나중에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보세요. 베트남의 빈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빈 그룹이라고 있는데 거의 베트남에서 삼성전자처럼 추앙받는 그룹이에요. 근데 빈 그룹의 주요 수입원은 부동산 투자예요. 부동산 투자로 헝다 느낌인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어서 얘네가 베트남에다가 어마어마한 크기로 자동차 공장을 이미 완공을 했어요. 자체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LG 화학이나 뭐 이런 데서 지금 최근에 공식적으로 전기차 개발을 위한 인력들을 대거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만약에 제가 지금 LG 엔솔 다니다가 제 나이 때에 이제 퇴직을 하면 중국 갈래, 베트남 갈래 그러면 뭐 몸값 한 10배 쳐주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빈 그룹에서 지금 우리나라 돈은 한 7천만 원 정도의 SUV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베트남에 수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치고 유튜브 보면 굉장히 허접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엔진룸을 열었다 닫으면 이 손이 안 들어가요. 이게 손이 들어가 이걸 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접하긴 한데 근데 걔네들의 모토가 뭐냐면 공식 모토가 코리아의 현대차를 따라잡자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 여러분들 시장 파이가 커진다라고 보시나요? 아니에요. 갖고 있는 사람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레드오션이다. 전기차가 이제 커지고 있는데 저도 지금 차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기차를 추가로 살까요? 과장님 추가로 전기차 사시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도로 여건도 안 되고 주차 여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화석연료차 타시죠? 휘발유차. 네, 그거 팔아야 전기차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체 파이는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한 10%라고 치면 이게 지금 계속 현대차는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전기차가 더 많이 판매하고 전기차 판매 대수가 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15% 늘어나면 화석연료가 5%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그나마 늘어날 수 있는 게 중국 시장과 동남아인데 중국 시장은 지금 사드에 묶여 있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차랑 싸워야 되고 여기에 이제 빈이 뛰쳐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과연 현대차가 어디 가서 아프리카 가서 차 팔아야 되나요? 아프리카는 지금 중국이 지금 다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럼 소장님이 현대차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상방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새로운 게 나타나지 않는 한. 새로운 거라면 예를 들어 뭐가? 그러니까 그거를 현대차가 답을 줘야 돼. 전기차도 지금 네. 여러분들 그럼 현대가 전기차를 잘 만들지 않느냐라는 건데 오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테슬라가 전 세계 공장이 2개 있었어요. LA하고 상해. 북경인가 상해인가 중국에 있었어요. 하여튼 중국과 미국인데 독일에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테슬라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의 자동차 전략이 바뀌었어요. 네. 일본이 우리가 이제 수소차 이제 현대가 이제 처음에 수소를 얘기할 때 우리가 전기로 가지 그러다가 이제 결국 전기로 갔는데 그치. 일본 전기차 보셨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일본 전기차 안 들어와 있어요. 네. 왜냐면 일본은 전기차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 하이브리드로 갔어요.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화석과 전기차를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화석연료에서 전기차로 바로 가기에는 뭔가 조금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선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전략을 수정했어요.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세요. 얘네가 이 하이브리드를 해보니까 어정쩡해 버린 거예요. 포지션이.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포기하고 전기차로 올인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잠정적으로 닛산이나 도요타에서 전기차가 나오면 현대 전기차랑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과거에는 전기차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테슬라와 아이오닉과 비교를 했는데 닛산 전기차랑도 싸워줘야 된다는 거죠. 이 시장, 그러니까 이제 결국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인데 싸움이라는 것은 소비자는 좋아요. 가격이 못 올라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 싸움에서 과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의 삼성전자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신입사원 때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제 치킨 게임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치킨 게임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때 치킨 게임이라는 것은 누가 이기냐 싸움이죠. 거기서 결국 우리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그 자동차가 서로 맞다르게 하다가 한 명이 이걸 딱 꺾는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부처 둘 다 죽든지. 근데 치킨 게임에서 이렇게 딱 오다가 일본이 꺾었죠. 우린 더 이상 투자 안 하겠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긴 거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가 이기냐 지냐 몰랐었던 상황. 결과론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이긴 건데 지금 자동차는 다 치킨 게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이기느냐 아니면 둘 다 자멸하느냐 이거는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업을 좀 크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숫자 노름에 넘어가란다라는 게 현대차는 지금 계속 판매량만 많이 낸다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전체 시장 파이에서 전기차가 늘어나고 화석연료가 줄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전기차만 계속 잘 판대요. 그리고 수소차 막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택배업계에서 수소차를 중국에서 수입하기로 발표했잖아요. 그럼 걔는 뭐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지죠? 그러면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네. 좋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뇌피셜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네. 어제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뭐 이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니까 이거 말고 얘기를 합시다. 하나투어가 어제 이제 보도자료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하나투어를 보면 네. 거리두기 그러니까 이제 규제 완화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국 갔다 오면 자가격리가 면제됐잖아요. 네. 3월 중순에 면제됐고 네, 맞아요. 그 이후에 하나투어 예약률이 93.7% 이게 정확하죠. 93.7%가 늘었다. 이게 쫙 신문 기사였어. 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든 것 같죠. 딱 찾아보니까 기저 효과. 아니야 기저 효과가 아니라 3월 그때 뭐 예를 들어서 한 15일이라고 칩시다. 네. 15일에 우리가 풀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3월 1일서부터 그 신문에 뭐 3월 1일서부터 14일까지 예약자 대비 3월 15일 날 90%가 늘었다는 거죠. 풀고 나서. 그리고 다 합쳐보니까 그때가 한 3,000명이니까 다 합쳐보면 한 5,000명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해외여행 나갈 때 연휴 때 하루에 몇십만 명 나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5,000명 예약한 것 같고 하나투어가 93% 늘었다고 해서 주가가 올랐어요. 그 말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뜯어봐야 된다. 뜯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뜯어봐야 돼. 지금 이제 또 과장님 좋은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비행기가 저래서 비행기 못 뜨는데. 그리고 뭐 지금 뭐 하여튼 뭐 그 여행주만 갖고도 1시간 떠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들이 우리 눈을 속이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남들이 좋대더라. 그럼 물어보세요. 뭐가 좋니? 몰라. 현대차 좋다는 분에게 현대차 집요하게 질문해보세요. 어떤 논리 갖고 얘기하나? 사실 현대차도 이제 뭐 방송에서 어떤 분께서 이제 굉장히 극찬을 해가지고 또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주가가 참 많이 안 갔잖아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매력도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진짜 뜯어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현대차가 이 완성차 업계, 그러니까 전체 전기차 시장 파이에서 얼마나 들고 갈 수 있는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는 생각이 게 드네요. 이게 그 조금 주식을 해보셨던 분들의 근저에는 네. 우리가 그 기아의 K5가 나왔을 때 그때 기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기아5는 획기적이었어요. 정말 기아5를 타보면 네. 야 기아가 이런 차를 만들어? 그때 당시에 현대차가 주력이었고 기아는 따라가는 시기였어요. 네네. 저도 현대차만 계속 평생을 탔었는데 네. 근데 기아 K5를 딱 타보니까 와 이건 신세계였어. 이게 딱 대시보시도 그 비행기처럼 이렇게 이쪽으로 딱 꺾어져가지고 그러면서 주가가 탁 야 이제 기아 차를 잘 만드는구나 하고 했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 보면 차가 나 솔직히 말해서 제 차가 제네시스인데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면 TMI? 그러니까 저도 느끼기에 네. 내 차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내가 감탄해. 좋아요. 막 진짜 그 좋아요. 소위 말하면 옥구슬 굴러가듯이 그냥 쫙 굴러가요. 그러면서 야 이거 유리 위에 내가 차가 움직이는 것 같다. 저도 차를 거의 30년 탔는데 너무 신세계야. 너무 좋아. 근데 전 세계에서 차가 제네시스만 있나요? 많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싸움이라는 거. 지금 제네시스만 보면 정말 이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제네시스가 그 집중해야 될 게 현대가 이제 전기차라든지 제네시스 전기차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 집중해서 고가 브랜드를 가져가는 거 정말 좋아요. 차 벤츠 대비해서 훨씬 좋아요. 저는 인정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 세계 국민들이 제네시스만 탈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셔야지 크게 좀 보십사. 이제는 사실 제품의 경쟁력으로 따지기에는 세계 시장에서 너무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앞으로 성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을지 네.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현대차 다시 한번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얘기하면서 자꾸만 스물스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 얘기를 좀 해주셔서 네. 그 얘기를 저는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대선이 있기 전에는 정치 테마라고 해서 뭐 인맥도 같고요, 그렇죠. 학연도 같고, 지연도 같고 요런 스몰 테마 말고 정책 관련해서는 또 실제로 건설이나 건재재 땅이 많이 움직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 물론 여러 가지 대외 악재들, 변수들이 있었겠지만, 근데 우리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후보가 나왔잖아요. 당선이 당연히 됐는데 됐죠. 이제 확정이 됐죠. 그분의 정책이 뭐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접근을 할 만한 게 남아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제 대학 동기가 지금 이제 당선인의 정책과 관련된 파티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정책 공약집을 좀 한 거 좀 보내달라. 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봐라. 근데 그 공약집 올라가 그게 오히려 더 빠르죠. 이제 배송되기 전에 인터넷 들어가서 봤는데 네. 인터넷 들어가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윤석열 공약집 치면 안 나와요. 뭐죠? 그러니까 윤석열 공약집을 치면 나와줘야 되잖아요. 하여튼 뭐 그건 이제 뭐 논에 치고. 쳐볼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다 해놨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저는 이게 공약과 정책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약은 공약이고 정책은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공약 관련 좀 무슨 뭐 원전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원격 의료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올랐는데 지금 주가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부터라고 저는 봐요. 안철수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노무현 때 이제 이거 공식 기자회견 나온 얘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53% 했는데 우리가 공약을 다 지킨다라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공약에 대한 신뢰감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공식적으로. 근데 사실 윤 당선인의 입장은 그거잖아요. 용산으로 이제 가겠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광화문으로 공약을 했었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용산으로 가시겠다라고 하면서 용산으로 가시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게 이제 용산에 파묻혔죠. 용산에 파묻혔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인수위 쪽에는 뭐 12시에도 출근하라고 이제 뭐 빡세게 일을 드디어 이제 120시간씩 일을 시키는 것 같은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이제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시면 포퓰리즘 공약은 취소해야 된다. 경사들 200만 원 주는 거 포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물론 이제 공약과 정책을 가는 건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공약이라는 것은 일단은 뭐 뇌피셜이 많고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뒷받침해야 되고 그런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공약 관련들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과연 이제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100%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인수위가 꾸려졌고 5월달에 당선인이 취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각이 꾸려지고 내각이 이제 꾸려지는 과정에서 청문회가 열리겠죠. 내각이 꾸려지고 난 다음에 내각이 꾸려진 다음에 이제 결국 업무 보고를 할 텐데 그때 이제 정치적인 공약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지금 암흑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약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공약이 됐고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이 공약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당선인 측에서 스스로 공약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지 말라라는 뇌피셜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은 일단 참고 보자. 결국 내각이 꾸려진 이후에 정책이 나오면 그때 가서 투자하는 이게 물론 정석이죠. 그렇게 지금 바뀌어버린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산 관련해서 테마주를 찾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용산 관련해서 가면 한 3개 정도, 뭐 서부트럭이라든지, 뭐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검색해도 주가가 올라가는데, 용산과 관련해서, 용산 뭐 가시겠다라고 하시니까, 그거는 그 의지대로 하실 것 같은데, 뭐 시간의 문제이지 가실 것 같은데, 용산과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용산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청와대가 옮겨지고요. 국방부가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국가 1급 기밀이라서 공개 입찰을 못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웃긴 거죠. 청와대 지하 벙커를 옮기는데 우리가 한 2천억 들 테니까 너희들이 입찰해라 그러면 무슨 장비 들어가는지 저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공개 수의 계약입니다. 100% 수의 계약.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1급 기밀은 100% 수의 계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누가 수혜를 본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은 방법이 틀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청와대 경기도 도청을 짓겠다. 그러면 이게 공개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팩트를 말씀드리면 인수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496억인가 그러잖아요. 네. 왜 496억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물건을 살 때 10,000원과 9,900원은 다르죠. 496억, 500억이면 예비 타당성 검사를 해야 돼요. 예타를 피하기 위해서 496억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내릴게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을 하는 거랑 그냥 500억 이하면 그냥 긴급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게 496억이에요. 4억? 나 같으면 499억, 9.9천만 원 쓸 텐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상태에서 테마주를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질 수 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지금 이제 그렇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좀 중기적으로 봐야 될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그나마 지금 꿋꿋하게 밀고 계신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민간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근데 이제 용산 개발이 막혔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용산 개발은 막혔죠. 용산 개발을 막겠다 하더라도 강남 개발은 열려 있기 때문에 강남 개발에 따른 부동산 관련주들의 대형주들 우리의 수혜를 좀 예상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무슨 뭐 원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국내 이제 그 3호기, 4호기 가지고는 원전주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요소는 안 돼요. 차이가 작아요. 결국 이제 그 원전주 올라가는 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력이 달렸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전이라는 것은 민간 기업이 수주를 따올 수 없어요. 네. 뭐 정부가 나서야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이 160기 원전 건설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잖아요. 작년 가을에. 그러면 이제 당선인이 그걸 따오셔야죠. 그리고 이제 유럽이 그 소형 원전 한다라는 걸 따와야 돼요. 이거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력이 달려있지 이게 단순하게 우리나라에 원전 2개를 짓는다고 해서 원전주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개념은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이제 따오시겠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겠죠. 뭐 그런 그럼 부분들. 우리가 지금 있는 인수위에서 힌트를 좀 얻어본다면 안철수 위원장이 또 이 핵심 내각의 구성 뭔가 국무총리 지금 인사로 되고 있잖아요. 거론이 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안철수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단 말이죠. 그냥 안랩. 단순히 안랩을 떠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학 쪽으로도 그리고 뭔가 IT 쪽으로도 접목을 시켜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뭘까 답이 원격 의료 네. 이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건 거의 뭐 기정사실화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우리가 지금 의사협회라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많이 세웠죠. 그분 이제 그렇죠. 의협에서 코로나 때문에 머리도 밀고 뭐 이렇게 하셨죠. 네. 근데 의협에서 가장 반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격 의료. 원격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이해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의사협회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격 의료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을 했었죠. 문재인 정부에 추진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타협을 한 게 이제 뭐 도서 지역, 섬 지역, 그다음에 이제 뭐 산간 지역, 그다음에 고령층 이런 층 이제 그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원격 의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의사협회가 끝까지 한 발도 안 물러섰어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뭐 새로운 정부에 어떤 각을 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걸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 의사협회가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로비란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로비란 단어. 저는 그 가장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리베이트라는 거 있죠. 의사분들 리베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리베이트라는 게 있는 게 이게 의사분들이 과거에는 약을 이제 처방을 해주면 제약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았죠. 뒷돈을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법으로 막았죠. 근데 아직까지 종종 터지지만 이제 대중화는 안 됐다라고 보여져요. 대중화는 안 됐다라고 보여지고 아직까지 근데 이거를 이제 하는데 지금 의사 출신 국회의원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복지부에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서 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리베이트는 이거는 웃긴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법적으로 막았지만 통로를 열어놨어요. 여러분들 그 대학병원 다니시는 분들 보면 그 주기적으로 부모님들 다니시는 분들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보면 뭐 세미나 가신다 하면서 의사를 비우는 거 있죠. 그러면 세미나는 전 세계 휴양지에서 열려요. 다 제약회사 돈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뭐 제약회사가 우리가 무슨 암 관련 걸 했다. 그러면 세미나를 열어서 전 세계 의사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해요. 그럼 전 세계 의사들을 다 비행기로 태우고 와서 고급 호텔에 묵고 그다음에 골프 치고 그걸 다 제약회사 돈으로 해요. 이건 열어줬어요. 이게 로비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이걸 할 때 법이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원격 의료는 법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야 막론하고 의사들 출신 국회의원이 이걸 열어줄까요? 현실을 보자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이제 드러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건 국회인데 지금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이 이것을 통과해 주겠냐는 별개예요. 이거는 복지부의 이해관계예요. 의사 출신의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여러분들 뭐 욕하셔도 좋아요.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국회의원 끝나고 나면 자기도 의사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과연 이 원격 의료를 열어줄 것이다라고 보는 것들은 저는 너무 태평한 생각이다. 근데 뭐 사실 매 정책, 공약, 정책 뭐 난관이 없는 게 없는 건 사실 없는 게 없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소장님은 청문회가 끝나고 내각이 꾸려졌을 때 어떤 가시화되는 정책들이 나왔을 때야만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정치권에서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거죠? 지금 이제 너무 섣불리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투자들은 마음이 급해요. 좀 빨리 좋은 정보를 왜냐면 알고. 시장이 선마용이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리스크를 떠안기에는 그것도 그렇죠. 그 지금 가장 제가 항상 매일경제에서 여러분들을 그나마 돈을 제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손실을 막아줬다라고 저는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카 이슈. 이번에 또 포드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것도 뇌피셜이라고 봐요. 포드 CEO가 찾아갔다며. 포드가 아니라 뭐죠? 포르쉐. 포르쉐. 그러면 여러분들 포르쉐라는 그 명차인데 슈퍼카죠. 남자들 꿈이잖아요. 포르쉐. 남자들 꿈인데 그러면 포르쉐를 몰고 싶은 남자들 꿈에 애플 포르쉐가 맞을까요? 포르쉐 애플이 맞을까요? 포르쉐 애플이 맞겠죠. 근데 애플이 그럼 인정할까요? 자기 인정 안 회사가 뒤로 하겠죠. 가면 그것만 갖고도 하세월 싸울 텐데. 저는 그렇게 봐요. 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애플 포르쉐건 포르쉐 애플이건 우리는 상관없어요. 근데 회장의 자존심이 있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단순하게 지금 애플카 이슈로 해서 포르쉐라든지 뭐 우리나라 애플카 관련주들이 올라간다. 저는 그랬잖아요. 작년부터 뭐 LG 다들 얘기할 때 애플카 이슈는 100% 소설입니다 했는데 결국 주가 다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나 뉴스가 나왔을 때 너무 표면적으로 겉으로만 보지 말고 내가 진짜 이게 합당한 건지 생각을 해보고 뜯어보자라는 건데.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걸 비판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소장님 지금 뭐 봐요? 대형주. 소장님 뭐 보세요? 저는 제 뭐 연합인포메이스나 타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2주 전에 주식 산 거 다 아실 거예요. 뭐 사셨는데? 건설주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건 밝히지는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노업으로 너무 단타를 치시려고 하시면 지금은 더 혼동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선 테마주도 지금 크게 움직였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도 크게 한번 움직였죠. 사료. 이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생선과 똑같아요. 처음에 딱 나왔을 때는 회처럼 신선해요. 그러면 이 테마주 갖고 이제 단타를 치는데 벌써 2, 3주 지나버린 테마들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갖고 뒤늦게 테마주를 뛰어든다라는 것은 좀 쉽지 않다. 그러면 차라리 저는 근데 지금 과장님도 어떻게 뷰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뷰가 점점 바닥을 잡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뷰를 좀 바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면 바닥 잡은 거 올라가는 건 별개죠. 바로 여기서 리바운드 하는 건 아니지만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면 더 이상 밀릴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럼 대형주 6개월 묻어두자. 개인 투자자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증권회사는 싫어하지만 이제 6개월 묻어두면 6개월 과장님한테 계좌 옮길까요? 6개월 묻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뭐 20, 30% 보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쉬운 투자예요. 그러니까 뭐 대형주 안에서 그럼 어떤 섹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공부하세요. 저는 종목을 찍어드리진 않기 때문에. 종목을 저는 진짜 아니고. 저는 건설주 꽃놀이피다. 아직도 건설 대형 건설사들은 꽃놀이패다. 6개월. 제가 배우는 거는 좀 정치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건설주들은 꽃놀이패다.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도 꽃놀이패다. 저는 그렇게 좀 소재단에서 대형주가 있어요, 사장님? 뭐 에코프로비임 맞나? 에코프로비임 NF 이런 거. 지금 좀 조정이 많이 들어왔지. 그런 주식들 좋죠. 대형주라 해서 꼭 코스피 시장 상장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LG노텍이 최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최근 주가가 올라가니까 다들 LG노텍 하죠. 제가 작년 가을에 쓴 그 2020 비기 사이트에 보면 그 2021년 가을에 집필한 책이거든요. 근데 2022년을 전망하는 책이었는데 그때 전망하는 그 출판사에서 세 종목을 좀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한 종목이 LG노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종목은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참 지금까지도 갈 줄 몰랐네요. 올라갈 때 좀. 저는 아직도 지금 진행형이라고 봐요. 진행형이라고 봐요. 그렇게 봐야지 이게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 갖고 고민하다 보면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평생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종목을 미리 좀 선점해 놓으면 느긋할 수 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돌아왔는데 팩트 체크를 꼭 해보자라고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오늘 소장님 다시 한번 머리가 깨끗해지네요. 아침인데 뇌가 깨끗해져가지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나가면서 PD님하고 그 연봉 협상 다시 하고 나가면 되죠. 저도 껴서 해주세요. 세트.
원 플러스 원? 네, 원 플러스 원. 우린 원 플러스 원. 세트로. 원 플러스 원. 네, 오케이. 주말 방송하세요. 원 플러스 원. 오케이. 원 플러스 원으로. 예. 자, 지금까지 YG금융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면 이쪽, 구독을 원하시면 이쪽을 눌러주세요.